모차르트는 유독 싫어하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플루트인데요. 새들의 지저귐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유명한 플루트이지만 모차르트는 반대로 새처럼 날카롭고 화려한 음색을 싫어했습니다. 마치 플룻은 권총을 발사하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들린다고 아버지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냈고, 날카롭고 화려한 음색의 끝판왕인 트럼펫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격려를 일으키며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싫어하는 악기를 위해 작곡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라고 호소하기도 했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고전 음악을 클래식 음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클래식 음악을 정확히 읽고 쓸 때에는 클래시컬 뮤직이 더 정확합니다. 클래시컬은 흔히 통상적으로 고전이라고 일컫는 클래식보다 더 오래된 시대를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활동하던 시대의 음악을 말한다고 하면 클래시컬 음악이 맞습니다. 또한 명사인 뮤직 앞에 형용사인 클래시컬이 붙는 게 문법적으로도 더 적합합니다. 피아노의 건반 개수는 88개가 정석입니다. 각 건반의 소리는 일정한 높이의 고유 주파수가 있는데 가장 낮은 음인 라는 27.5Hz 주파수이며 가장 높은 음의 건반은 4186Hz까지 올라가는데요. 보통 사람의 귀로는 이 88개의 건반 주파수 이상이나 이하의 소리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즉 굳이 88개 이상의 음을 만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건반 88개를 피아노 건반 개수의 정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은 도에서 도로 끝나 보이지만 사실은 라에서 도로 끝납니다. 플루트는 금속으로 악기를 만들지만 목관악기로 분류됩니다.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악기의 재질이 아닌 부는 방식의 차이로 구분하는데요. 목관악기는 리드라는 나무 재질의 발음체를 사용하며 금관악기는 마우스피스라는 금속 진동체를 사용합니다. 색소폰도 보기에는 금관악기처럼 생겼지만 역시 리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목관악기로 분류됩니다. 클래식의 사전적인 뜻은 권위 있는, 역사적, 하이 퀄리티, 고전적인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서양 고전 음악은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오랜 시대를 거쳐 현재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예술 작품을 말하고, 보통 근대적 음악 이론이 확립된 이후에 작곡된 조성음악을 기준으로 1550년부터 1900년대까지를 서양 고전 음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피아노 의자는 등받이가 없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연주해야 하지만 등받이가 있는 피아노 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는 손가락으로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허리, 팔등, 상체의 많은 인체 부위를 써야 하고, 가로가 긴 건반악기 특성상 좌우의 움직임에 따라 무게가 실려야 하기 때문에 푹신하고 편한 의자보다는 가로가 긴 형태의 의자가 좋다고 합니다. 초기 지휘봉은 긴 철제의 봉과 날카로운 끝부분을 마룻바닥에 찢는 식으로 지휘를 했습니다. 일명 딱따구리 지휘법이라고 불렸는데요. 프랑스 왕 루이 14세의 궁정음악가였던 장 바티스트 릴리가 고안한 이 지휘 방식은 권위적인 느낌이 들고 음악과 잘 어울려서 주 관객층인 귀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릴리는 국왕의 건강 쾌유를 비는 공연에서 자신의 찬미가를 지휘하다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신의 발가락에 이 크고 아름다운 지휘봉을 내리 찍었는데요. 피가 너무 많이 흐르고 낡고 오래된 봉이 깊숙이 박혀버려서 발가락은 폐혈증으로 인해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절단은커녕 제대로 된 의료법이 없었던 때라 릴리는 결국 쓸쓸히 사망하고 맙니다. 러시아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유명 작품인 봄의 제전은 작곡 당시에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작품 소재부터 파격적인데요. 봄의 제전은 태양신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러시아 이교도들의 의식을 그린 발레 음악이며, 당시 납득하기 힘든 극한의 리듬감과 복수심에 타오르는 듯한 오케스트라의 충격적인 선율에 첫 공연 당시 천중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무르익을수록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와 더불어 남자와 여자들이 춤을 추다가 난데없이 음란한 자세를 취하며 짝짓기를 하는 안무까지 나오자 청중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곳곳에서 공연을 중단하라는 고함과 야유가 터져나왔는데,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와 일부 청중들은 공연을 계속 진행하려는 고성까지 섞이면서 난장판이 되었고, 결국 경찰까지 공연장에 출동하게 되어 어찌어찌 공연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날의 소동은 봄의 제전을 더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관악기는 알프호른입니다. 나무를 깎고 구멍을 파서
자작나무 껍질을 감은 알프호르는 무려 4m 길이이며 알프스 지방의 주민들이 먼 거리에서 서로 연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축제 혹은 군을 위한 경고음으로 사용되며 현대에는 산간지방에서 매일 하는 활동을 알리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 최고의 작곡가이자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리는 바흐와 핸델은 말년에 백내장으로 고생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작곡가는 같은 돌팔이 의사한테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실명하게 됩니다. 개 이름을 처음 만든 사람은 귀도 다레초입니다. 수도자이자 음악교사였던 그는 성요한 찬미가의 6악절 첫 음들이 한 음씩 위로 상행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음이 하나씩 바뀔 때의 가사 첫머리를 따와서 오늘날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불리는 개 이름이 확립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잘 퍼뜨리는 관악기는 트럼펫, 오보에, 베이스 트럼본이며 가장 공중 전염력이 낮은 악기는 튜바와 베이스 클라리넷이었습니다. 모차르트보다 더 신동소리를 듣던 맨델스존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수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린 맨델스존이 음악가로서 성공하기를 바랬고 생일 선물로 맨델스존이 단장인 새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선물했습니다. 2015년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협주곡의 1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었으며 교향곡에서는 베토벤 9번 합창 교향곡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유명한 가곡인 송어는 우리나라에서 숭어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의 원어는 슈베르트의 디 포렐인데요. 영어권 국가에서는 트라우트로 번역돼 보급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트라우트는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바로 송어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음악 교과서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 숭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숭어로 잘못 번역한 것을 수십 년간 교과서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2007년에는 이러한 일제강점기 시대의 잘못된 표기를 인정하고 송어로 변경되어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클사는 알기 쉬운 클래식 사전의 줄임말이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댓글을 매우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